자, 67페이지 봅니까? 윗글에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개 방식이다라는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다른 말로 설명 방식인 거고, 설명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서사, 과정, 인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뭐 묘사, 그다음 분류, 분석, 유추, 뭐 인용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개 방식은 이렇게 머릿속에 얘네들 개념들이 있고 묶어서 우리가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게 딱 나오면은 지문에서 이런 것 중에 뭘 사용했지? 라는 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만약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 했구나라는 거에서 결국에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와 똑같이 문항을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질문이 아닌 게 결국에는 내용 일치 문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문단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어느 문단과 관련이 있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관련되는 거지? 라는 거. 자, 그래서 그 2번도 우리가 쉽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쳐져 있는 것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로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에 네 번째 문단에 둘 다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에 다 네모가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네 번째 문단이 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간쯤에 나와 있고 거기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쉽게 한 문단에서만 찾아내면 되니까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기역부터 디귿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엔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기역부터 디귿이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기역이 두 번째 문단의 두째 줄.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그 다음에 디귿이 세 번째 문단의 12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귀소슴이 두 번째 문단에서 키워드일 거고,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조로하고 훌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세 번째 문단에 쭉 이어진 거 봤을 때, 이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근거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도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문단과 3문단에서 답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결국에는 이 윗글이 근거란 얘기고, 이 윗글과 보기를 읽어보면 윗글을 보기에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느 문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적용을 빨리, 그러니까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우리가 그 대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자, 6번 문항은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그래서 A의 밑줄이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세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가 기둥을 세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높이로 나란히라는 것은 꼭 필요한 필수 성분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기둥을 세우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기둥을 세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문형 정보를 보니까 첫 번째 문형 정보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네요.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의 특징을 좀 파악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특징, 기둥을 이라는 걸 보니까 얘는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우다라니까 뭐 세우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면 양로원을 세운 거고, 고집을 세운 거고, 팻말을 세웠고, 귀를 세우고,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고집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이고, 귀를 세우다라는 것은 귀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장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처럼 귀를 쫑긋 세운다는 집중하다는 의미고, 신기록을 세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기록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물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양론도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둥이라는 것이 지금 사물, 구체적인 대상이면서 사물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팻말을 밖에 없어요. 그렇죠? 팻말을 세우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봤고,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이제 밑줄 친 것들의 핵심 요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우리가 잘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 자,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포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옥이 대상이고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구성 요소는 지붕, 기둥, 그리고 공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는 우리가 두려움 이 공포가 아니라 지붕, 기둥처럼 어떤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자, 이 구성 요소들은 이제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한대요. 자,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기능과 미적인 효과,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뒀대요.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에 노력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건축물의 이 재료, 바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뒤집지 않고 원래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거. 자,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기둥이 나왔어요. 반복되고 있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둥이죠. 지붕부터 나오지가 않네요. 기둥부터 나오네. 자, 얘는 이 지붕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한다. 자, 기둥은 계속 기둥 핵심합니다. 자,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그래서 통형 기둥이라는 거,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다시 통형기둥은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고, 착시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기둥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통형기둥은 착시현상, 그래서 중앙이 좁아 보인다. 그래서 흘림기둥을 사용하는데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흘림기둥은 계속 흘림기둥이네요.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이제 기둥머리는 맨 윗부분이다라는 거.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의 기둥뿌리가 이제 기둥뿌리. 가장 굵은 민흘림기둥과, 민흘림기둥은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그 다음에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게 흘림기둥. 자,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가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구성 요소를 설명을 했어요. 이제 구성 요소에는 큰 지붕,
기둥, 공포 세 가지로 했고, 첫 번째 문단은 그 중에 기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기둥, 흘림기둥인데, 주로 흘림기둥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흘림기둥 다시 그 민흘림기둥과 배흘림기둥으로 나눠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자,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의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자, 이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두게 되면 바깥쪽의 기둥이 짧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의 양끝이 처진 듯한 인상을 준다. 자,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귀소슴이라는 데서 귀소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한다.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자, 계속 핵심어인 귀소슴이죠. 자, 첫 번째,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준다. 자, 그래서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이 있대요. 자,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 이제 귀기둥의 개념, 바로 모서리에 있다라는 거.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침하가 된다. 자, 귀소슴을 통해 이런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구조적인 측면의 역할을 설명했네요.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자, 두 번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게 되면 정면에서 보면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라는 거. 이거를 안쏠림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인 안쏠림이 나왔습니다. 자, 안쏠림은 자, 핵심어네요.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시각적인 안정감. 자,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기둥의 높이가 바로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귀소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서 그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설치를 한다. 그래서 무거운 인상을 상승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킨다. 두 번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 바로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비슷한 높이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기둥 평행하게 하면은 그 바깥을 향해 벌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안쏠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자, 이제 여기서는 지붕이 핵심어죠. 지붕에서 설명을 하겠다.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와서 점차 높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경계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처마를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했다라는 거. 자, 그림 1처럼 이제 그림 1을 설명을 하네요. 처마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걸 조로라고 한대요.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 자, 조로는, 자, 이제 첫 번째 개념인 조로가 나왔어요. 핵심어.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인다. 자, 상승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가볍게 보이게 한다. 자, 지금 공통점이 보이네요. 지금 위에서도 상승하는 느낌, 무거운 인상 경감. 여기서도 상승하니까 가볍게 보이게. 자, 답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짐으로써 극대화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귀소슴과 어우러진다. 자,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위치라든지 크기 등을 따라서 지붕에 이제 이 곡선이 조금씩 다르겠다라는 거.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인데, 석가래에 대한 개념 두 번째 핵심어가 나옵니다. 지붕의 뼈대다라는 거. 자,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자, 이제 석가래를 같은 굵기로 만들게 되면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서 석가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라는 거. 자,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1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이를 훌치기라 한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세 번째 개념인 훌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훌치기는 바로 크고 무거운 느낌,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석가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는다라는 것. 자, 결국에 기억니은 디귿의 공통점, 무거운 느낌을 해소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이 가벼운 인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바로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지붕선을 결정했다. 그래서 지붕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지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무거운 느낌을 지느러진 인상을 없애기 위해 첫 번째 조로, 그래서 조로를 사용해서 처마 급이 높아지게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석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석가래를 같은 굵기로 하게 되면 아래 끝부분이 무겁게 보이니까 훌치기라는 거. 즉,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깎아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윗부분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굵기가 다르죠. 아랫부분이 얇지. 이게 바로 훌치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이제 주변을 고려해서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자, 이제 처마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이다라는 거. 자, 이걸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처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자, 그래서 그림 2를 설명을 하네요. 자,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어떻게 해야 이를 공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요 개념, 공포가 나왔습니다. 자,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제 한옥의 유형을 구분한대요. 자,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것을 다포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주심포식은 기둥 위에만, 다포식은 기둥 사이에도 배열을 했다는 거. 자,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정과 경복궁 긍정전이 있다. 그래서 봉정사 극락정은 주심포식, 경복궁 근정전은 다포식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자, 그래서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는 주상포, 자,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둘의 모양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심포식은 다시 주심포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주심포식은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간결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이제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서 화려한 느낌을 준다. 자, 다포식은 다시 다포식의 핵심어가 또 나왔습니다. 주심포식에 비해 지붕의 하직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지붕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건물에 사용되었다라는 거.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 힘들다. 이 때문에 기둥과 높이의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건물의 규모가
높이가 커지면 지붕도 커진다라는 거. 자, 근데 기둥은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지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랬을 때 이 공포라는 것이 결국에 지붕과 기둥 사이에 높이를 차지해서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공포는 이제 다시 한번 공포죠.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하는 동시에 비례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평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거. 결국에 처마의 지지를 도와서 처마를 길게 한다라는 거. 자, 이게 수평적. 자,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는 것은 바로 수직적으로 확장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한 동시에 비례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가 있는데 그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덧대는 걸 공포라고 하면서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면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자, 바로 핵심어 키워드 지붕, 기둥, 공포 이 세 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라는 거. 자, 시대에 따라 주요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배흘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포식이 조선시대는 다포식으로 대체되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그래서 한옥 구조의 변화와 당대 미의식을 나타내주는 의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한옥의 구성요소, 즉 지붕, 기둥, 그 다음에 공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한옥의 미적 효과라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옥의 구성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성요소는 첫 번째 문단의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언급을 했고, 자, 그 다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1, 2문단이 기둥, 그 다음이 3문단이 지붕, 그 다음이 4문단이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아, 그래서 각 문단을 각각 하면서 나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항. 윗글의 내용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게 무엇이냐 할 때 4번 보시면 중국 건물의 기둥과 한옥 기둥의 배치 방식이 나타낸 차이점. 중국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자, 3번 문항.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3번 한번 보시면 자, 다포식에서 기둥 위에 있는 공포와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는 모양이 다르다라는데 모양이 다르지 않다. 자, 얘는 네 번째 문단에 7째 줄과 8째 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상포, 기둥이 오는 주상포와 간포인데 모양이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모양이 같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부분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기억도 디귿을 사용해서 공통적 효과 우리 찾았죠?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키는 느낌을 준다. 정답은 2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각각 찾아보면 두 번째 문단의 기억은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서 그 다음이 니은은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그리고 디귿이 세 번째 문단의 아홉째 줄과 12째 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모두 다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킨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제 뭘 적용해 봅시다. 한옥에는 선조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한옥의 구조와 형태에 이러한 특성이 잘 녹아 있다.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 돌 등의 재료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가져온 것인데 선조들은 재료들이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재료들이 그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지문 안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셋째 줄하고 연결이 됩니다. 얘는 1문단에 자연 그대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죠. 그뿐 아니라 선조들은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도 중시하여 한옥을 만들 때 특정한 구성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 비례를 우선하였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와 전체적인 그래서 조화 비례를 우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소숨이라든지 조로라든지 그다음에 훌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포, 얘네들이 모두 다 조화와 관련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조들은 한옥을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그 개방적 공간에서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한옥의 텐마루나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 기능하여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텐마루나 이 처마 같은 경우는 연결 공간이 돼서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선조들은 한옥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그래서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서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 이거 우리 봤었죠? 기둥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9째 줄과 10째 줄 얘는 2문단의 9째 줄과 10째 줄에서 기둥의 높이가 바로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2번인데 보시면 안솔림. 자, 안솔림은 키워드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저 두 번째 문단의 7째 줄에 이 문단에 7째 안솔림 있죠. 기둥 머리 사이와 기둥 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만들므로써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둥 머리와 기둥 뿌리 자, 그래서 지금 안솔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둥 머리들이 바깥쪽을 향해 벌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중앙을 향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둥 머리 사이 기둥 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의 그 6째 줄과 7째 줄 이 문단에 6째 줄과 7째 줄 즉 같은 그 여러 개를 평행하게 세우게 되면은 벌어진 느낌 들으니까 안쪽으로 약간 쏠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다르게 한다는 거 아니고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위에서 아까 우리가 2문단에 9째 줄과 10째 줄에서 보시면은 권위는 기둥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안솔림이 아니라 해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